40번의 봄이 지나갔습니다. 40번의 겨울도 묵묵히 견뎌냈죠. 곁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고단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 다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당당하던 청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화장실을 가는지 물을 마시러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저도 굳이 궁금해하지 않죠. 우리 부부에게 대화는 사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숙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늘 짧은 대답뿐이었죠. 됐어. 알았어. 이 세 마디면 우리의 하루 대화는 끝이 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끓일까요? 하고 물으면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뭐라고 답합니다. 아들 녀석이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는데 당신도 시간 괜찮죠라고 다시 물어도 돌아오는 건 알았어라는 무미건조한 대답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온기는 없습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건 기대조차 안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은 벽하고 대화하는 기분이 듭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들 하죠. 표현에 서툴고 책임감만 무겁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차가운 침묵을 견뎌온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그저 성실하지만 책임감은 있지만 다정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남편의 작은 방입니다. 환기라도 시킬 겸 문을 열었죠. 퀴퀴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가구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책상 위를 대충 정리하다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속살이 드러난 아주 오래된 수첩이더군요.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묵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따라 그 수첩 안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훔쳐보겠다는 거창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무미건조한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을 뿐이죠.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1985년 5월 12일 아들이 태어났다. 아내는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이가 건강해서 다행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니요. 마음이 아프다니요. 제 기억 속에 그날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도 건강하네 한마디 던진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 차갑던 남자의 속마음이 이 낡은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992년 10월 20일 월급이 깎였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다. 저녁상에 올라온 생선 토막을 보는데 목이 메었다. 나는 왜 이리 무능할까? 당신에게 예쁜 옷 한 벌 못 사주는 내가 밉다. 기억납니다. 그해 가을 남편은 유난히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 등을 돌리고 자버렸죠. 남편이 밖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생선 토막을 보았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만 힘들다고, 나만 희생하며 산다고 믿어왔죠. 수첩 속의 남편은 제가 알던 그 괴물 같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심하고 겁 많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워가던 한 남자였습니다. 수첩은 뒤로 갈수록 글씨가 더 엉망이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려서였겠지요. 최근 날짜가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요즘 아내가 자주 깜빡거린다. 병원에 가봐야 할 텐데 겁이 난다.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떡하나. 아내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밤새 잠을 설쳤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당신 없는 세상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당신 대체 왜 그랬어? 왜 한마디도 안 해준 거야? 눈물이 수첩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져 나갑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남자를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늘 외롭다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묵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가장 뜨거운 진심을 숨긴 채 말이죠. 그런데 왜일까요? 이 진심을 확인한 순간 안도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수첩 뒷장으로 갈수록 남편의 글씨가 유독 흐릿해지고 중간중간 페이지가 찢겨나간 흔적이 보였거든요. 수첩 맨 뒷주머니에 꽂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입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이름 옆에 적힌 병명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 저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이 수첩은 남편이 저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장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수첩을 덮고 책상 밑으로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뜁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눈빛입니다. 거기서 뭐 해라고 남편이 묻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 좀 하느라고요라고 얼버무렸죠. 남편은 대충 해 밥이나 먹자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 무심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떨림을요. 저 차가운 눈빛 너머에 일렁이는 슬픔을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할까요? 수첩을 봤다고 이 병은 대체 뭐냐고, 왜 혼자 짐을 짊어지냐고 소리라도 쳐야 할까요?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아는 척을 하는 순간 남편이
40년 동안 쌓아온 저 침묵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입으로 나릅니다. 저는 국물만 휘휘 저을 뿐입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제가 수첩을 본 걸 눈치챈 걸까요? 당신 왜 안 먹어? 어디 아파라고 남편이 묻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요라고 답했죠. 남편은 내일 병원 예약해놨어. 같이 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요? 어디료라고 되묻자 남편은 당신 건강검진 받을 때 됐잖아. 군말 말고 따라와라고 툭 내뱉습니다. 남편의 말에 눈물이 울컥 쏟아질 뻔했습니다. 자기 몸은 다 타들어가면서 지금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수첩에 적혀 있던 그 말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던 그 진심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아니요, 이대로 넘어가게 둘 순 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첩 속에 숨겨져 있던 건 진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은 우리 가족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위험한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평생을 침묵하며 살아온 걸까요? 제가 오늘 본 수첩 속에 다정한 남편은 정말 남편의 진짜 모습이 맞긴 한 걸까요? 4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 집 거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든 남편을 봅니다.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 저는 질문을 던질 용기라도 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내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수첩은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가장 최근의 기록이었을 뿐. 책상 깊숙한 곳 이중으로 된 바닥 아래에는 수십 권의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를 맞추는데 한참이 걸렸죠. 드디어 열린 비밀의 공간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군부 독재 시절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지명과 암호 같은 숫자들까지, 이 사람은 평생을 단순한 회사원으로 살았다고 믿었는데 이 수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무뚝뚝함은 성격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했을 때도 딸아이가 시집갈 때도 남편은 그저 뒤에서 지갑만 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조차 이제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한 페이지에는
제 친정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비밀스러운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그때 아버지와 무슨 약속을 했던 건가요? 왜 우리 가족 모두를 속이면서까지 그 비밀을 지켜야만 했나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재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넘기며 남편이라는 남자의 실체에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남편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환영 같았습니다. 우리가 보낸 4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 희생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설계에 의한 것이라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남편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거실 너머로 들려옵니다. 저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무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병명조차 어쩌면 이 거대한 비밀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진단서에 적힌 그 병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남편이 평생을 짊어지고 온 죄책감의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첩 하나를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창가로 스며들어 남편의 늙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쁜 사람이라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너무나 가엾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 남편이 잠에서 깨어 제가 수첩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전히 무뚝뚝하게 밥 먹자고 말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지 이제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다시 평범한 부부로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을 것입니다. 남편은 어나 알았어라는 말로 자신의 성벽을 견고히 쌓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수첩이 말해주는 진실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속아온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당신이 숨긴 그 마지막 비밀까지 내가 다 알아야겠어. 그것이 당신을 용서하는 길이든 아니면 영원히 이별하는 길이든 말이야.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옵니다. 남편이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나려 합니다. 저는 서둘러 수첩을 제자리에 갖다 두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남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눈빛입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깊은 슬픔을요. 당신도 알고 있군요.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 부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40년의 침묵이 드디어 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잘 잤어요. 여보라고 묻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정적. 하지만 오늘의 정적은 어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정적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영영 남남이 되어버릴까요?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이 기분 속에서 저는 남편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뿌리쳐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남편의 수첩은 아직 절반도 읽지 못했습니다. 남은 수첩들 속에는 또 어떤 경악할 만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왜 그토록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우리 딸이 왜 서둘러 외국으로 떠나버렸는지, 그 모든 의문이 이 낡은 수첩들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잠든 진실들을 하나씩 깨우려 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저를 불태워버릴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평생을 믿어온 남편의 거짓말과 그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투의 기록, 40년 결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미스터리한 추적극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의 분노에 공감하게 될까요? 진실은 생각보다 잔인하고 사랑은 생각보다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그 파편들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파편을 집어들 시간입니다. 남편의 방 책상 아래 숨겨진 수십 권의 수첩, 그 첫 장을 다시 펼칩니다. 그곳에는 1980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기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냐고 묻고 싶어지는 그런 잔인한 진실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안에 감도는 기묘한 기류를 남편도 느끼고 있겠지요.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우리 두 사람 사이로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튑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까 그 수첩 봤냐고 말이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건넨 가장 긴 문장이었습니다. 수첩 본 거 다 안다. 그러니 더 이상 캐묻지 마라. 남편의 경고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이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숨기는 게 무엇이든 나는 끝까지 알아낼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 남은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니까요. 남편은 겉옷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나서며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 눈빛에는 수만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억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까지. 저는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현관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남편이 없는 이 시간 동안 저는 서재에 남은 수첩들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40년의 진실이 저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침묵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폐허가 된 상처뿐일까요? 아니면 뒤늦게 피어난 이해의 꽃일까요? 남편이 숨긴 가장 어두운 비밀,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집안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평화롭게 느껴졌을 그 적막함이 이제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온몸을 찔러댑니다. 저는 남편이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수첩 본 거 다 안다. 그러니 더 이상 캐묻지 마라. 방금 전 남편이 뱉은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유령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건넨 첫 번째 긴 문장이 협박이자 경고였다니요.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남편이 병원 예약을 핑계로 집을 비운 지금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는 홀린 듯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문을 열자 아까보다 더 짙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책상 밑 이중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수십 권의 수첩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낡은 기록물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 8월 15일 첫 번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에 적힌 남편의 직함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기관의 요원이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일지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이동 경로,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알던 김철수라는 남자는 그저 월급날이면 노란 봉투를 건네주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던 그 무뚝뚝한 모습이 사실은 누군가를 감시하고 기록하던 자의 피로감이었다는 걸까요? 수첩을 넘길수록 손에 땀이 배어 나옵니다. 기록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1987년의 기록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삼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분들이 왜 남편의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걸까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제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 하지만 죽여야 할 표적. 저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내팽개쳤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인데 죽여야 할 표적이라니요. 그게 제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었을까요? 남편과 저는 아버지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보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만남조차 남편의 계획된 접근이었던 걸까요?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찻집에서의 수줍은 미소조차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연기였단 말입니까? 원망과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음 수첩들을 파헤쳤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기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의 대학 시절 행적까지 남편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생 운동에 가담했을 때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의 뺨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아비의 마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첩에는 아들의 동료들의 이름과 거점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밀고 했던 걸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우리 가족에게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따뜻한 밥을 지어 바치고 빨래를 해주며 평생을 섬겼던 그 남자가 사실은 우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감시자였다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거실로 뛰쳐나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아이들 그리고 그 옆에서 늘 그렇듯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남편. 저 표정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진실을 저는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한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한국 남자들이 다 저렇지 하며 이해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나가느라 휴대전화를 거실 탁자 위에 두고 갔던 모양입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1분 같은 10초가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요원 아직 결정 안 됐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 잊지 말게.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요원, 마지막 기회? 남편은 지금 이 나이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아까 수첩에서 본 그 췌장암 진단서는 정말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놓지 못하는 무거운 족쇄가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양복들 사이에서 유독 빳빳한 검은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 몇 건과 거액의 현금, 다발 그리고 장전된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권총이라니요.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집 옷장에 권총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은 지금 평범한 은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역이거나 혹은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빠져나오지 못한 괴물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려 현금을 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병원에 간 건 맞을까요? 아까 그 전화 속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수만 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아까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해놨어. 같이 가. 그 병원은 정말 저를 위한 검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위한 함정이었을까요? 저는 공포에 질려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 감옥 안에서 죄수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겁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급하게 옷장 안으로 밀어넣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검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 봉투 대신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금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거야. 당신 힘들 때 주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주는군. 남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전화를 받았던 그 요원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슬프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옷장 속의 권총과 수첩 속에 밀고 기록,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어머니의 유품. 이 남자 안에는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제 곁에 앉지 않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금가락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가락지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 살을 파고듭니다. 남편이 주는 이 물건은 사죄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작별의 인사일까요? 아까 걸려온 그 의문의 전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 기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밤은 다시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방 쪽에서는 간헐적으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은 가짜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몸으로 그는 아직도 끝내지 못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마지막 수첩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이 담긴 그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아침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아내가 수첩을 봤다.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왔다. 아내만은 살려야 한다.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미안하다, 명수가. 평생을 거짓으로 살게 해서.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은 내 유일한 진실이었다.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사랑했다는 말,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고백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이라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남편은 지금 누구로부터 저를 지키려 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거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거운 구두 소리들. 우리 집 현관문 앞으로 수많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옷장에서 그 검은 가방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는 요원의 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남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거칠고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이복의 김 요원 문 10개.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지.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등 뒤로 숨기며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40년 동안 평범한 이웃으로 살았던 우리 집 현관문이 이제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떨리는 등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알던 일상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평생 오해했던 이 무뚝뚝한 남자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저를 포함한 채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이 부서질 듯 흔들립니다.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당신은 지켜. 그 말과 함께 남편은
현관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깨지고 이제 거대한 폭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숨긴 그 마지막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남편의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지며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먼지바람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빛을 내뿜는 무기들이 들려 있었죠. 40년 동안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 있던 우리 집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제 비명 소리는 남편의 거친 호흡에 묻혔습니다. 남편은 저를 거실 구석으로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귀 막고 있어.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온 무뚝뚝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든 야수의 포효였죠. 남편의 손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타당. 거실 천장을 울리는 총성과 함께 하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내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 틈을 타 남편은 저를 다시 끌어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무거운 장식장을 밀어 입구를 막았습니다. 쿵쿵대며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요원 포기해. 당신 몸으론 못 버텨.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셔츠가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총을 맞은 걸까요? 아니면 병이 깊어져 각혈을 한 걸까요? 여보, 피가. 당신 어떻게? 괜찮아. 별거 아냐. 명수가. 내 말 잘 들어. 남편이 제 떨리는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 특유의 투명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 묻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문 밖의 사내들이 전기톱을 가져왔는지 기괴한 소음이 방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장롱 밑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안에 든 서류, 뭉치와 낡은 열쇠 하나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걸 들고 베란다로 나가. 거기 아래에 우리 아들 친구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어.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뛰어야 해. 아들 친구라니요? 아들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아니었나요? 남편은 제 의문을 읽은 듯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 외국에 간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숨어 지내는 거야. 너희 둘을 지키려고 내가 그동안 아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살았던 거야.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원망하며 보낸 그 모진 세월이 사실은 남편이 설계한 보호막이었다니요. 남편은 평생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멀리 보냈던 겁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을 이 남자는 혼자서 어떻게 견뎌온 걸까요? 남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 혼자 두고 못 가. 남편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40년 전
당신 아버지를 죽여야 했던 그날부터 내 삶은 덤이었어. 아버지를 죽여야 했다니요. 제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요? 남편의 입에서 터져 나온 진실은 제 영혼을 조각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당시 독재 정권의 비밀 요원이었고 제 아버지는 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결국 조직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해 숨겨준 뒤 평생 그 대가로 조직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가 지켰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걱정만 하시다 가셨어. 이제 내 차례야. 이번엔 당신하고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해.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이 반쯤 부서져 나갔고 사내들의 총구가 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있던 수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마지막 페이지를 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장소가 적혀 있어. 명수가 사랑한다.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장식장을 치우고 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베란다 난간을 넘었습니다. 아래에는 정말 검은 차 한 대가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외국에서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타요. 아들의 절규에 저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 집 창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은 조직의 추적자들과 함께 스스로를 불태운 것이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이렇게 뜨거운 불꽃으로 끝이 나다니요. 아들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이를 악물고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지랑 약속했어요. 엄마는 꼭 살리겠다고. 아들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여러 대의 차가 우리를 추격해왔습니다. 저는 품 안에 아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이 수첩이 이제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준 남편의 희생.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평생 사랑했던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 병기로 길러졌으나 사랑을 택한 배신자였고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지옥에 밀어넣은 성자였습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주소 대신 아주 작은 약도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찻집 뒤 늙은 소나무 아래에 당신의 봄을 묻어두었소. 추격자들의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심하게 요동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거칠게 운전대를 꺾으며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우리는 절벽 끝까지 몰렸습니다. 앞은 낭떠러지였고 뒤는 총을 든 사내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들은 차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아.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니. 추격자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대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첩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저는 차창을 내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려준 그 비밀 열쇠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히 상자를 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버로 접속하는 마스터키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키를 제게 전달했고, 제가 이 세상을 향해 진실을 터뜨리길 바랐던 겁니다. 이걸 원하나? 그러면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지. 저는 열쇠를 쥔 손을 절벽 밖으로 뻗었습니다. 자네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기 전 이미 모든 증거를 언론사와 수사, 기관에 전송하도록 예약해 두었던 겁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긴 밤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했고, 동시에 이 거대한 악의 무리를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아침 해가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남편의 진심이 저 햇살처럼 제 온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 저는 수첩의 뒷면에서 믿을 수 없는 문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기 직전에 적은 것이 아닌 40년 전 우리가 결혼하던 그날 적어둔 예언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 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절대 울지 마시오. 나는 다른 이름으로 당신 곁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겠다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남편. 그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한 걸까요?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마지막 단서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40년 침묵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남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차가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가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100m 너머로 멀어지는 그 불타는 아파트에 고정되어 있었죠.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4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사실은 나를 죽이러 왔던 자였고, 동시에 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성자였다는 사실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온 건 도대체 이 남자가 마지막에 제게 남기려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차량이 전복되고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즈음, 아들은 인적이 드문 바닷가 근처 낡은 민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문을 열자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새벽에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옆모습에서 남편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무뚝뚝한 턱선과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이 사실은 슬픔을 참아내기 위한 장치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장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남편의 수첩을 더 꽉 쥐었습니다.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이 종이 뭉치가 이제 제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민가의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치익거리는 잡음 사이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심 아파트 폭발 사고와 의문의 총격전. 뉴스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고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40년 동안 쌓아올린 거대한 침묵이 폭발한 소리였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챕터 3에서 보았던 그 약도 너머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남편의 참회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4일 명숙이의 생일이다.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목걸이 하나를 사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끝내 꺼내지 못했다. 내 손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수갑이 내 손을 막았다.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줄 자격이 없다. 그녀의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내 손으로 그녀의 목에 보석을 걸어줄 수는 없지 않은가. 여보, 바보 같은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눈물이 쏟아져 수첩에 글씨를 적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이 제 생일을 잊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무관심하고 무정한 사람이라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매년 제 생일마다 가슴 속에 가시를 박으며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무뚝뚝함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고 지켜야 했기에 거리를 두어야 했던 그 고독한 싸움을 저는 40년 만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이죠. 수첩을 넘길수록 남편의 글씨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짧아졌습니다. 2010년 8월 조직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아들을 건드리겠다고 한다. 내 아들에게까지 이 저주를 물려줄 수는 없다. 내가 죽어야 끝난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명숙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더 버텨야 한다. 아들이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고 연락이 끊겼던 그 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해서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퍼부으며 쫓아낼 때 저는 남편의 등을 때리며 울었죠. 그런데 그게 아들을 살리기 위한 남편의 마지막 수단이었다니요. 아들이 제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숨어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암호화된 메시지로 제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내 엄마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그녀가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만이 내 유일한 보람이라고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그토록 처절한 사랑의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들은 저를 데리고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찻집 뒤 늙은 소나무 아래, 그곳은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수줍은 고백을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소나무는 더 굵어지고 뒤틀려 있었지만 그 자리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나무 뿌리 옆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수많은 편지들과 함께 남편의 요원 시절 신분증, 그리고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수가, 이 녹음을 당신이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이 겪은 40년의 외로움을 씻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당신과 함께 된장찌개를 먹던 그 시시한 저녁들이었어. 나는 요원으로 살았지만 당신의 남편으로 죽고 싶었어. 녹음기 너머로 남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무뚝뚝한 얼음 같던 그 남자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자 안에 든 서류들은 조직의 모든 자금줄과 명단이야. 이걸 세상에 공개해. 그러면 당신과 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소나무 옆에 묻어둔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을 거야. 그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맡기신 거야. 저는 아들이 건네준 작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사위 김서방에게 자네의 정체를 알았을 때 사실 죽이고 싶었네. 하지만 자네가 내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고 믿기로 했네. 자네는 내 딸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라는 걸. 내 딸 명수기를 부탁하네. 자네의 과거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겠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는 요원이라는 것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것도요. 아버지는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며 그 무거운 비밀을 공유하셨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망의 조각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남편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침묵의 형벌을 자처한 수행자였습니다. 저는 소나무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당신이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경계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개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걸음걸이, 약간은 기우뚱한 그 그림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불지옥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찻집에서 저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수줍고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다녀왔어. 명수가. 그 짧은 한마디에 40년의 세월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됐어. 알았어. 그 세 마디로 대화를 끝내던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건넨 인사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남편 특유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저를 사랑한다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붉은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조직도 추격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공개한 자료들 덕분에 세상은 발칵 뒤집혔고 악의 무리들은 하나둘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거대한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소나무 아래에 묻어두었던 상자를 다시 챙겼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자. 된장찌개도 같이 끓이고 장도 같이 보면서 말이야. 남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웃음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어린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빨래가 햇볕 아래에서 기분 좋게 나풀거립니다. 남편은 마당 한쪽에서 서툰 솜씨로 나무를 깎아 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입니다. 여보 간 좀 봐요. 좀 싱거운가? 제 물음에 남편이 다가와 숟가락을 받아듭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남편이 저를 보며 말합니다. 딱 좋아. 당신 손맛은 여전하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시시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목숨과 맞바꾼 기적입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수첩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합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무뚝뚝한 버릇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요.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모든 갈등이 해결된 듯한 이 평화로운 오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 그는 남편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의 잔당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일까요? 남편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김 요원님, 아니 김철수 씨, 당신이 넘긴 자료 중에 누락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돌려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남자의 제안에 남편은 제 품에 있던 그 낡은 수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숨겨온 가장 치명적인 비밀. 그것은 수첩의 행간 속에 숨겨진 숫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 걸까요? 40년의 침묵이 끝났다고 믿었던 제 앞에 다시 한번 거대한 의문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남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최후의 진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남편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려 했던 그 마지막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다시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평화로운 시골집 마당에 다시 긴장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남편의 40년 침묵, 그 진정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남편의 등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남편의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40년 전부터 이어진 그 지독한 사슬이 아직도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남자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김 요원, 아니 김철수 씨, 당신이 가진 그 마지막 기록을 내놓으십시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을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건 기록이 아니라 내 인생입니다.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명단 속에 포함된 현직 고위직들의 명예가 중요할 뿐이죠. 남편은 픽 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명예라니요.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명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킨 건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의 미래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의 행적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아들이 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을 건드리는 것만큼은 남편도 참을 수 없었겠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당신들 그만하세요. 우리 남편이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평생을 숨죽이며 죄인처럼 살게 했으면 됐지. 이제 와서 뭘 더 뺏으려는 거예요. 남자는 저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이 남자가 당신 아버지를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수가 들어가 있어. 내가 해결할게. 아니요, 여보, 나 이제 도망 안 가요. 당신이 숨긴 비밀이 무엇이든 나도 같이 짊어질 거예요. 40년 동안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요. 남편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무뚝뚝하던 남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남자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 명단 이미 세상에 퍼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발송되게 해놨거든.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세요.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미쳤어. 이건 우리 조직 전체를 죽이겠다는 소리야. 남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는 소리입니다. 남자는 분노하며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명수가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숨지 않아도 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안에서 마지막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재에서 보았던 수첩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죠. 이건 뭐예요라고 묻는 제게 남편은 수줍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당신에게 주고 싶었지만 40년 동안 참아 건네지 못한 편지들이야.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적힌 일기가 아니라 제가 매일 차려주었던 밥상에 대한 평가와 제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는 유난히 맛있었다. 당신의 앞치마에 묻은 얼룩을 보며 미안함에 목이 맸다. 나 같은 놈 만나 고생만 하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침묵하며 당신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1990년 5월 20일, 당신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나는 약을 사들고 문 밖에서 1시간을 망설였다.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내 입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내 입술이 열리는 순간 당신의 평화는 깨질 테니까 나는 오늘도 입을 다문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나를 귀찮아하고 내 목소리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사랑할수록 말을 아껴야 했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었으니까. 40년의 침묵은 남편이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무거운 선물이었던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존재라는 부부. 우리는 그 세월을 침묵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살아왔지만 사실 그 강물 아래에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보호 아래 정식으로 신분을 회복했고 남편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거의 기록들도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모여 앉아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남편이 직접 잡은 생선과 제가 끓인 찌개가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술잔에 정성껏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남편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잘 버텨줘서.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무뚝뚝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농담도 던지고 제 손을 먼저 잡기도 합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우리의 봄은 늦었지만 그만큼 더 찬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꽃 당신 닮았네. 끈질기고 예쁘고.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 해요. 진작 좀 해주지. 남편도 껄껄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해주면 됐지 뭘 그래. 시청자 여러분, 부부라는 게 참 묘하죠. 40년을 살아도 속마음을 다 알 수 없고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과 오해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사랑의 빙산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남편 김철수 씨처럼 말이죠. 그는 침묵으로 저를 지켰고 저는 인내로 그 침묵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랑법이었고 우리가 가족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나눕니다. 잘 잤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평범한 말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의 수첩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기록할 슬픔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빈 페이지에 앞으로 채워갈 행복한 추억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손주들과 공원에 갔었지. 어제는 당신이랑 시장에서 국밥을 먹었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이제는 우리 생의 가장 위대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남편은 그 나무 아래 앉아 신문을 봅니다. 이제 신문 너머로 제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르면 언제든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어줍니다. 여보 부르면 왜라고 대답하던 남편이 이제는 응 명수가 하고 다정하게 불러줍니다. 그 이름 석자가 제 귀에 들릴 때마다 저는 40년의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기분이 듭니다. 인생은 짧고 오해는 길지만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의 침묵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침묵이 당신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일지도 모르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이 있고 말하지 못해 더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야 그 진실의 문을 열고 평온한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옵니다. 손을 내미네요. 여보, 우리 저 앞산까지 좀 걸을까?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노을 속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40년의 긴 침묵 끝에 찾아온 진정한 대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첩에 진심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지해 왔는지 말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남편의 거친 손마디가 제 손등을 부드럽게 스칩니다. 이 따뜻한 감촉 하나를 위해 우리는 그토록 모진 세월을 돌아왔나 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여보, 고마워요. 내 곁에 살아 있어줘서. 그리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아줘서.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습니다. 나도 고마워, 명수가. 못난 남편 믿고 기다려줘서. 산등성이에 걸린 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세상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 빛은 우리 집 현관문을 태우던 불길과는 다른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우리에게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40년의 침묵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절의 침묵이 아니라 완벽한 이해의 침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무뚝뚝하게 밥만 먹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말 못한 진심을 찾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을 오해하고 살았던 보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이 더 위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쥡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새겨진 그 수많은 수첩의 기록들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40년의 침묵, 드디어 그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서로의 진심이라는 너른 들판에 서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고 부부로 늙어가는 정인가 봅니다. 햇살이 완전히 넘어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 그 별들을 바라봅니다. 저 별들 중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며 웃고 계신 별이겠지요. 여보, 저기 제일 반짝이는 별 보여요. 남편이 제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보이네. 참 밝다. 우리 명숙이 눈처럼. 에휴, 또 점잖지 못하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두 사람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 우리의 드라마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써 내려갈 수첩에는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따뜻한 봄볕 같은 진실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침묵 뒤에 숨겨진 보물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야기가 끝난 마당에는 정적 대신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흐릅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안심하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의 밥상을 차리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소박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사실을요. 40년의 침묵이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꿈속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을 것입니다. 수첩 속의 기록들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겠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정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투박한 손이 제 손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잠결에도 저를 놓지 않으려는 그 고집스러운 사랑. 저는 그 손을 맞잡으며 행복한 잠에 빠져듭니다. 우리의 4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수첩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글귀는 결국 사랑해라는 새 글자뿐이라는 것을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쓴 그 글자들. 남편의 낡은 수첩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 수첩은 이제 침묵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고백의 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뚝뚝한 남편들과 그 곁을 지키는 아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언젠가 찬란한 빛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여러분도 꼭 그 비밀의 숲을 지나 진실의 바다에 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40년의 침묵, 그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어지지만 우리 집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은 남편의 진심이자 제 희망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불빛 아래에서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40년의 오해를 넘어 40년의 침묵을 뚫고 우리는 드디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자요, 여보. 사랑해요. 남편의 나지막한 대답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도 사랑해, 명수가.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라 제 심장이 듣는 남편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하지만 평생을 기다려온 그 목소리.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의 봄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